독일의 글라스휘테는 드레스덴과 체코 국경 사이에 위치한 인구가 7,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도시는 독일 시계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전 세계의 시계 팬들이 흠모하는 대단한 시계 회사들이 글라스휘테에 다닥다닥 붙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세계 3대 하이엔드 시계 회사 중 하나라는 랑에 운트 제네라던가 독일 시계의 또 다른 강자인 글라스휘테 오리기날, 바우하우스 시계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노모스 글라스휘테 같은 여러분들도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중량급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라스휘테는 원래는 은광산으로 유명했던 광업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이르면 은광이 점차 채산성이 없어지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망해버린 폐광촌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1845년에 페르디난트 아돌프 랑에라는 사람이 글라스휘테에서 시계를 만들면은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 거라고 작슨 주 정부를 설득을 했고, 주 정부로부터 빌린 돈으로 15명의 견습생을 고용해서 회중 시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랑에가 세운 회사가 큰 성공을 거두고 주변의 다른 시계 회사들도 연이어 자리를 잡으면서 글라스휘테는 20세기의 초입에 이르면 마을 주민 대부분이 시계 산업에 종사하는 독일을 대표하는 시계 도시가 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도시에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차 대전 때는 소련군의 폭격으로 마을과 생산설비 전체가 박살이 났었고, 종전 후에는 하필 이 지역이 동독에 들어가는 바람에 수많은 시계 회사들이 하나의 국영기업으로 병합되어서 개성 없는 양산형 시계를 만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된 다음부터 하이엔드 시계 산업을 다시 글라스휘테에서 부활시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앞세운 수많은 하이엔드 시계 회사들이 빠르게 이 지역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회사는 여전히 많은 분들께는 생소하게 들릴 뮬레 글라스휘테라는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글라스휘테 지역 시계 회사들이 독일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고가의 하이엔드 시계를 지향하는 데 반해서 뮬레 글라스휘테는 비교적 접근 가능한 가격에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투라치를 제공하는 데 특화된 회사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스위스 회사들에 대응을 시켜보자면 오리스 같은 브랜드가 지향하는 실용적인 시계들과 다소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뮬레도 글라스휘테에서 시계 산업이 막 태동하고 있던 시기인 1869년에 설립된 회사니까 자그마치 151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창업자 로베르트 뮬레로부터 현재 경영자인 틸로 뮬레에 이르기까지 5대째 뮬레 집안 사람들이 이어서 경영하고 있는 글라스휘테 지역 유일의 가족 경영 회사라는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뮬레 글라스휘테라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럽의 나라들을 벗어나면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뮬레가 비교적 최근까지 직접 시계를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겠죠. 뮬레는 초창기에는 다른 시계 회사들을 위한 정밀 측정 장비를 주로 만들었고, 20세기 초반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속도계나 타코미터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1990년대에는 마린 크로노미터 같은 항해용 정밀 장비들로 명성을 떨쳤고요. 뮬레가 손목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건 정말 우연한 계기 때문이었습니다. 95년에 뮬레로부터 장비를 공급받던 한 조선소에서 선원들이 찰만한 믿을만한 방수 손목시계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뮬레에서는 큰 기대 없이 손목시계도 그저 선박에 들어가는 항해용 측정 장비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수주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이 시계가 의외로 사용자들한테 좋은 평가를 얻으면서 뮬레는 본격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손목시계 사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뮬레가 처음으로 만든 시계들은 뛰어난 방수 성능을 가진 다이버 시계와 파일럿 시계 같은 투라치였고, 이후에도 극한 환경에서도 신뢰할 만한 실용적인 시계들에 초점을 둡니다. 덕분에 뮬레는 해군이나 해상 구호 단체들로부터 시계 제작 의뢰를 많이 받게 됩니다. 독일 해군과의 협업을 통해서 만든 300m 방수 티타늄 케이스가 채택된 전술용 시계 지바탈리온 GMT 같은 모델이나 독일 해상수색 및 구조협회와의 협업을 통해서 만든 1000m 방수 성능의 SAR 레스큐 타이머 같은 시계가 뮬레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시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레가 처음 만들었던 시계들은 다른 글라스후테 기반의 시계 제조사들과 달리 자사 무브먼트의 개발보다는 안정적인 성능을 가진 중간 가격대의 투라치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이런 경영 방침이 한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2007년에 같은 동네 회사이자 물레의 경쟁사이기도 한 노무스가 물레를 글라스후테 룰을 위반했다면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글라스후테 룰에 따르면은 글라스후테라는 단어를 다이얼에 사용하는 모든 시계는 무브먼트 제작 공정의 50% 이상을 글라스후테 지역 안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조사 결과 뮬레 시계에 들어가던 무브먼트의 약 37%가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물레는 6,3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854억 원 정도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물레는 글라스후테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자사 제품들이 글라스후테 룰에 부합할 수 있도록 무브먼트에 조금 더 투자하는 전공법을 택해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물레는 원래 2003년부터 무브먼트에 들어가는 우드패커 레귤레이션 특허를 갖고 있었습니다. 헤어스프링의 유효 길이를 조정해서 시계를 빨리 가거나 느리게 가도록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레귤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시계가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면 기껏 조정해 놓은 완급 조정침이 튀어올라서 오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배송으로 받은 시계들이 가끔 오차가 심하게 나는 이유가 이 때문인데요. 딱따구리의 목을 연상시키는 독특하게 생긴 물레 레귤레이터는 이 조정침을 좀 더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충격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 물레는 이 레귤레이터를 자사의 전 모델에 적용되게끔 만드는 조치를 취합니다. 아울러서 물레는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로터 시스템을 자체 개발합니다. 로터의 효율을 높이려면 우선 각 부품 간의 유격을 줄여서 마찰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줄여야 할 테고요. 로터의 무게를 좀 더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동 에너지와 중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레는 로터의 가운데 부분에는 구멍을 뚫어서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가장자리에는 텅스텐 소재의 리벳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로터의 무게중심이 가장자리에 실리게끔 설계를 합니다. 2008년 이후부터는 물레가 자체 개발한 효율적인 로터 시스템도 물레의 전 모델에 적용이 됩니다. 또한 물레는 로터뿐만 아니라 브릿지도 글라스후테가 자랑하는 니켈과 로듐 코팅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브먼트 전반에 걸쳐서 내식성이 강하고 보기에도 멋진 자기네 공방에서 직접 구운 블루 스크루도 활용을 하고요. 물레는 글라스후테 룰을 간신히 맞추는데 만족하지 않고 2008년에는 글라스후테 시계의 상징과도 같은 3쿼터 플레이트를 개발해서 자사의 크로노그래프 모델에 적용하기 시작하고요. 2011년에는 남의 설계를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을 넘어서 3쿼터 플레이트가 들어간 수동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내놓습니다. 이어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여러 종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는 로베르트 뮬레 매뉴팩처 시리즈도 내놓게 됩니다. 이 라인업은 투라치 위주의 뮬레의 다른 시계와 달리 글라스후테의 시계다운 장인 정신이 엿보이는 컴플리케이션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글라스후테 룰 때문에 소송에 걸렸던 게 물레라는 시계 회사를 더 강하고 내실 있게 만들어준 셈으로 보입니다. 중간 가격대의 실용적인 시계들에 집중하면서 소홀히 했던 무브먼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인하우스 무브먼트도 만들게 됐고 회사가 내놓는 시계의 라인업도 더 다양해지고 더 풍성해졌습니다. 부족했던 2%가 채워진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여전히 물레 글라스후테 시계의 핵심은 튼튼하고 실용적인 투라치들과 스포츠 시계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테라스포츠 2라는 시계도 물레가 그동안 만들어 오던 시계들의 장점을 잘 드러내주는 2차 대전 플리거풍의 스포츠 시계입니다. 슈토바와 라쿠 같은 원조 플리거 제조사들의 파일럿 시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던 게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의 주력 모델이 50m의 방수 성능에 머무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스포츠 시계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제약된다는 것이었는데요. 물레의 테라스포츠는 이 브랜드들의 허점을 공략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리거 디자인의 장점은 흔들지 않고 존중하되 어지간한 수상 수중 활동은 다 수행할 수 있을 100m의 방수 성능에다가 신뢰할 수 있는 스크루다운 크라운까지 달아놓은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시계 팬들이 선호하는 브레이슬릿 옵션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한국의 시계 팬들한테 사랑받을 만한 장점들을 많이 가진 시계라고 하겠습니다. 테라스포츠2의 가격은 독일 글라스휘테 회사들의 제품치고는 저렴한 편이지만은 그래도 결코 저렴한 시계는 아닙니다. 지금 와루아치즈에 올라와 있는 가격을 보면은 가죽줄을 골랐을 때는 170만원대의 가격이 나오고요. 메탈줄은 그보다 1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테라스포츠2의 케이스 지름은 40mm이고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8mm입니다. 100m 방수 성능에도 불구하고 두께는 10.6mm로 얇게 잘 나왔습니다. 무게는 메탈줄을 포함해서 130.2g이 나오네요. 러그의 폭은 20mm이고 시계줄은 버팔로 가죽줄과 엔지니어 스틸 브레이슬릿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죽줄의 버클 사이즈는 18mm이고 긴 방향은 20mm로 시작해서 17mm까지 너비가 좁아지면서 꽤 많이 테이퍼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 브레이슬릿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비가 20mm로 일정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기본줄 말고도 다양한 줄질을 소화할 수 있을 시계로 보입니다. 15.2cm 둘레의 노생활님 손목에 올려보면은 러그 투 러그가 48mm로 라코의 39mm 사이즈 시계보다는 위아래가 살짝 긴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러그의 방향도 아래쪽으로 잘 꺾여 있어서 위아래로 많이 넘치는 느낌은 아닙니다. 두께가 10.6mm로 얇은 편이기 때문에 손목이 가는 분들도 두려움 없이 시도해볼 만한 시계입니다. 다만 베젤이 거의 없어서 다이버 시계의 40mm보다는 체감이 크게 느껴진다는 것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본 가죽줄도 손목이 가는 분들을 맞춰서 나온 가죽줄이 아니기 때문에 구멍을 추가로 뚫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17.8cm 둘레의 제 손목에 올려보면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고 딱 적절하게 손목 위에 올라온다는 느낌이에요. 얇은 두께와 아래 방향으로 꺾인 러그 덕분에 착용감이 아주 편안한 시계입니다. 두께가 얇으니까 꽤 타이트한 셔츠나 정장 차림에도 잘 소화가 될 걸로 보입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브러쉬가 되어 있습니다. 스텝업이 되어 있는 베젤은 원형의 방향으로 브러쉬를 했고 러그의 측면과 정면에는 직선으로 브러쉬가 되어 있습니다. 한 줄이 5조각으로 되어 있는 메탈 브레이슬릿에 이르기까지 직선의 브러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러쉬의 결은 꽤 고르고 선명합니다. 다른 회사의 플리거 디자인 시계랑 뮬레의 케이스를 비교한다면 뮬레의 시계는 베젤과 러그가 얇고 가늘게 설계돼서 그런지 케이스의 윤곽이 강조되기보다는 다이얼을 부각하면서 겸손하게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6mm 지름의 용두는 크라운 가드 없이 3시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측면에는 코인 엣지가 들어가 있고 정면에는 비드 블라스트 바탕에다가 물레 가문을 상징하는 풍차 로고를 양각으로 새겨둔 게 멋집니다. 물레가 독일어로 풍차라는 뜻이거든요. 플리거풍의 시계가 다이아몬드나 양파 모양 크라운을 많이 선택하는데 물레는 당당하게 현대적인 스포츠 시계의 용두를 사용했습니다. 시계 유리는 평면에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을 했고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평면에다가 무반사 처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아주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다이얼은 플리거 A타입의 다이얼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이얼 색상은 검은색과 크림색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선택한 건 바로 이 크림색 다이얼이고요. 무광의 크림색 바탕에다가 주요 프린트들은 검은색을 사용해서 확실한 대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이얼의 제일 바깥쪽에는 60분 내지 60초 단위를 표현하는 눈금이 분명하게 프린트가 되어 있고 5분 단위의 눈금에는 좀 더 진하게 강조를 넣었습니다. 프린트가 다 검은색이 사용됐지만은 12시 방향의 눈금에만 윗부분에 빨간색이 사용이 됐습니다. 눈금의 안쪽으로는 1부터 10일까지 커다란 아라비아 숫자가 적혀 있고요. 오로지 12시 방향에만 화살표와 2개의 점을 활용해서 다른 인덱스와 확실히 구분되는 인덱스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시분 초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리거 A타입에서 조금 벗어나는 느낌입니다. 열처리 블루핸즈 같은 게 아니라 검은색으로 칠해진 시분 초침을 사용했고요. 시분침의 너비를 좀 더 날렵하게 만들어서 모던한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초침도 좀 더 일반적인 바늘 형태를 갖고 있고 끝부분에 빨간색 액센트를 넣었습니다. 시분 초침의 절단면을 보면은 집요한 독일 사람들이 만든 시계라는 게 이 시계에서도 느껴집니다.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스포츠 시계답게 이 시계는 3시 방향에 날짜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시에는 물레 글라스테의 사명이 새겨져 있는데 사명 위에다가 항해용 장비라는 문구를 무지개 모양으로 배치한 게 흥미롭습니다. 물레의 로고는 제가 최근에 본 로고 중에서 제일 예쁜 로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6시 방향에는 오토매틱이라는 문구가 있고 바닥 쪽에는 독일산 시계라는 문구도 프린트가 되어 있네요. 독일 시계라 그런지 이번에도 다이얼 프린트의 해상도나 시분 초침의 마감 상태는 눈시르게 선명하고 가독성도 매우 좋습니다. 플리거 A 타입을 기반으로 하되 날짜 기능을 더하고 글씨체를 바꾸는 등의 아주 약간의 현대적인 터치를 가한 다이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야광은 독일 시계답지 않게 조금은 아쉬운 편입니다. 인덱스 프린트가 검은색이어서 과연 야광이 선명하게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예상대로 조금은 다이얼 인덱스 부분의 야광이 밝기나 지속력 면에서 아쉬운 편이고요. 시분침은 그래도 적당한 밝기와 지속력을 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야광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인덱스를 흰색을 사용한 검은색 다이얼 버전이 제가 리뷰하고 있는 크림색 다이얼보다 야광이 좀 낮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뒷면을 뒤집어 보시면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이 채택이 되어 있어서 무브먼트를 관찰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독일 시계답게 뒷면에도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했고요. 안쪽으로 보이는 건 무브먼트 제작 공정의 50%를 글라스우트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규칙을 충족할 수 있게끔 물레에서 많이 수정을 가한 셀리타의 SW200-1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레에 특허받은 우드패커 레귤레이터와 특유의 로터 시스템을 적용한 다음에 물레가 자랑하는 열처리 블루 스크루와 니켈 도금, 로듐 도금 등으로 로터뿐만 아니라 브릿지의 일부도 장식을 해놓은 무브먼트입니다. 페를라즈 장식만 주구장창 활용하는 에타의 기본 장식이랑은 꾸미는 방법이 다른데 이것도 꽤 볼만한 것 같습니다. 파워 리저브 38시간이나 시간당 진동수 28,800회 같은 기본 스펙은 셀리타와 똑같습니다. 용두나사와 액션은 이 가격대의 독일 시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을 보여줍니다. 용두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몇 바퀴 돌리지 않아도 시원하게 튀어나오고요. 그 상태에서 용두를 감을 수 있습니다. 반쯤 뽑은 상태에서는 날짜창을 조정할 수 있고 완전히 뽑은 상태에서는 분침을 이동시킬 수 있는데 헐겁지 않고 시원하게 분침이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맞춘 상태에서는 꼭 용두를 잠궈야겠죠? 메탈줄은 우선 기본 형태는 한 줄이 5조각으로 되어 있는 엔지니어 브레이슬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 브레이슬릿도 두툼하고 묵직한 종류도 있지만은 뮬레가 채택한 건 두께가 3mm 정도 되는 얇은 종류의 브레이슬릿입니다. 조각이 많은 만큼 물 흐르는 듯한 유연함을 가졌습니다. 덕분에 착용감이 상당히 좋고요. 좀 더 개량된 주빌리 줄 같은 느낌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버 시계에 들어가는 묵직하고 튀어나온 클래스프가 아니라 좀 더 가벼운 버터플라이 클래스프를 채택한 것도 착용감에 큰 기여를 합니다. 클래스프가 커서 메탈줄 아랫부분이 너무 무거우면은 아무래도 착용감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프는 푸시 버튼이 달려 있어서 쉽게 열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길이 조정은 푸시핀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 메탈줄이 물레 공방에서 직접 생산한 게 아니라 외주를 준 거라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케이스의 만듦새에 비하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솔리드 엔드링크는 이 가격대의 시계가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유격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케이스의 높이와 엔드링크의 높이가 완벽하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는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데 만져보면 확연하게 엔드링크 부분이 케이스 부분보다 높이가 낮은 게 아쉽습니다. 의도했다고 하기에는 좀 미묘하게 안 맞는 거라서 그러네요. 저처럼 가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탈줄 대신에 버팔로 가죽으로 된 가죽줄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메탈줄에 착용했을 때는 스포츠 시계라는 게 강조가 되는데 이 검은색 버팔로 가죽줄을 매칭했을 때는 파일럿 시계라는 게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버팔로 가죽 특유의 질감과 결이 매력적이고 파일럿 시계에 어울리는 속도감 있는 형태와 준수한 바느질도 칭찬해줄만 합니다. 버클도 나름대로 자기 모양을 갖고 있고 뮬레 글라스우트의 사명도 멋지게 새겨졌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은 케이스가 브러쉬 피니시가 되어 있으면은 버클도 브러쉬 피니시로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제 개인적인 만족도를 굳이 비교하자면은 메탈줄보다 가죽줄이 더 멋진 것 같아요. 여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메탈줄을 더 추천드리지만은 이 가죽줄도 머스트헤브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평입니다. 테라스포츠2는 실용성과 디자인, 무브먼트라는 3마리 토끼를 잡은 시계입니다. 특히 물에도 첨벙첨벙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플리거풍의 스포츠 시계를 찾는 분들의 갈망을 해소할 만한 시계로 보입니다. 또한 메탈줄 달린 플리거 시계를 염원하셨던 분들께도 큰 호소력이 있을 시계입니다. 디자인을 보면은 원조에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충실한 슈토바와 라코의 시계들과 달리 현대적인 폰트의 숫자나 뮬레의 로고가 들어간 게 나름대로 매력 요소인 것처럼 보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글라스우트에서 수정된 무브먼트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야광이나 케이스, 다이얼의 피니시 같은 거는 슈토바랑 비교했을 때 솔직히 슈토바가 뮬레보다 조금 더 우위인 것 같긴 합니다. 실용성과 마감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여러분들이 더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뮬레 시계를 리뷰를 해봤고요. 뮬레 시계들이 찾아보면 흥미로운 시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리뷰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서 저희 채널에서 뮬레 글라스우트의 매력적인 시계들을 좀 더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